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4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만 같죠? 꿈만 같이 어제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 기분이 좋죠. 근데 뭐 여기저기서 오늘 제가 좀 따끔한 얘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따가 뭐 여기저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탄핵 당하니까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언론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 그 어떤 뭐 대한민국을 위하자고 얘기하는 말들인데 그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물론 제 말이 모든 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이 더러운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면서도 여기서 버티고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진짜 저는 진영주의자다 보니까 그런 결국은 잔치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대선은 잔치예요. 이런 잔치상이 벌어지면 꼭 파리 새끼들이 들끓어요. 음.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제가 준비한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헌재 판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제 헌재에서 판결 중에서 결정문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는 거. 음. 국회에서 5가지의 소추 사유를 헌재에서 모두 인정했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위법했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게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두 다 국회에서 올린 거를 다 위법하고 위헌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윤석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윤석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헌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서 최종 결정 보류잖아요. 헌재에서 나온 위헌 위법 사유를 형사재판에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장난이 아닌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재가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라고 그 한두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5가지 모두를 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왜 최고의 결정문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냐면 5가지 사유를 다 인정하고 여러 가지 뭐 탄핵 사유가 뭐 반박하고 다 좋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눈물이 핑 돌았던 게 이거예요. 야, 역시 헌재 재판관들은 그래도 다르구나. 그게 뭐였냐? 헌재 결정문에서 이 얘기를 해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의외예요, 되게. 그렇죠? 헌재가 법리적 판단만 할 줄 알았는데 상황적 판단을 한 거예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 헌재가 우리가 법률만 본다고 했다. 법률만 그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영배 재판관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나는 이 얘기를 할 때, 야, 헌재는 법률 심판한다 그랬는데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던 거야. 그날 TV를 통해서 장갑차를 몸으로 막는 시민들, 계엄군의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던 사람들, 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시 23분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나도 모르게 국회를 향하고 있던 모든 시민들. 저는 헌재 재판 결정문에서 이런 문구가 정말 저는 가장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그 윤석열을 파면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제가 어제 헌재 판결문의 명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헌재가 법의 최종 결정국이지만 그 모든 걸 국민들에게 공을 돌리는, 나 이게 사실 제일 감명이었어. 저는 이게 제일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를 들으면 되게 뭉클해요. 엄하기만 하고 진짜 인간미 하나 없고 법률 심사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헌재는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 38개월인가요? 24개월 플러스 35개월 35개월 동안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쳐놨죠. 한번 우리가 되짚어봅시다. 처음에 어디서 손바닥에다가 왕자 쳐 써갖고 나와갖고 대선 유세 기간에는 어설픈 어퍼컷 세러머니를 처하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라는 개소리를 하고 집권하고 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속과 갈라치기로 국정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한 새끼예요.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을 하고 과학계를 이권 카리텔이라고 모욕을 하고 그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고 결국은 윤석열은 지가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당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반국가 세력일까요? 헌재에서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켰던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윤석열을 따갑게 호되게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이 결국은 윤석열을 탄핵한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이니까. 윤석열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35개월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반역자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반역자예요. 옛날에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주연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죠. 윤석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제가 보면. 결국은 35개월 동안 대통령이라는 짓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골몰돼서 진짜 이런 퇴행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단과 불통, 민심과 당함을 쌓고 명품백 수수, 국정농단,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랑으로 덮었어요. 그게 아내 사랑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새끼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합니까?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를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입틀막하고 입틀막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한 방에 정리하려고 바로 12.3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제 말 맞죠? 입을 막고 날리면이니 바이든이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국민들을 농락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입틀막을 하려다가 그것도 실패하니까 결국은 한 방에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한다 그래놓고 영연백 10,000개를 준비하고 민간인 10,000명을 사살하려고는 계획까지 세우면서 진짜 킬링필드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민주 진보 진영을 진짜 인간 대청소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빠르게 반국가 세력들을 한 방에 척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12.3 비상 불법 쿠데타입니다.
결국은 그날 시민들이 막아냈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과 다른 점이 뭐냐?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1인당 국민 GDP도 따라잡혔냐? 우리는 끝없는 저항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은 전혀 저항하지 않는 역사예요. 일본은 아직도 왕정 국가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일본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조용하고 깨끗한 나라다, 이렇게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불의에 저항하고 끈질긴 민중의 역사가 있습니다. 4.19, 5.18, 그리고 60항쟁. 저는 해방 이후에 우리는 근현대사를 보면 굉장히 좌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쟁취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킨 나라가 됐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2의 윤석열이 나오든 제3의 윤석열이 나오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12.3 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더욱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강해졌고 더 두터워졌고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부터 그냥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가 울컥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울컥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 연설을 갔다가 준비된 원고가 있었어요. 그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읽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 당시에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갑자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롭고 착해야 된다, 뭐여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늘 정의를 가리키는 나라였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교육을 받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가 터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의로운 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권력 앞에 순종하면 출세를 하고, 권력 앞에 저항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도 패가 망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의롭게 살아라, 불의에 저항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12.3 계엄, 윤석열의 국민에 의해서 처단됐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처단하지 못한 역사. 윤석열과 이 내란 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처단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우리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전두환 세력을 처단하지 못했고 제주 4.3 항쟁의 국가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12.3의 계엄을 꿈꿨던 윤석열이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민족의 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을 하고 그 반역자들의 후손까지 대대손손 연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를 하고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옳은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빚을 본다는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해방 이후에 민족을 반역을 했던,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에도 그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되고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그들이 대대손손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이 기득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독립운동,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던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런 불공평한 역사를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정의를 논하고 대한민국이 진실과 공정과 상식을 논하냐는 것이죠. 저는 제2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저는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대하게 거창하게 멋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단죄하는 역사, 단 한 번이라도 4.19 때 우리가 그 이승만 4.19 부정선거에 저항하면서 경찰에 맞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고 죽고 5.18 때 민주화 항쟁에 의해서 결국 전두환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렸지만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사죄하지 않고 장수하면서 그의 아들 전재고, 그의 아들, 손자, 며느리, 가족 떵떵거리고 평생을 경호받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누가 불의가 닥쳤을 때 그 불의라는 걸 알면서도 그 권력에 저항을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단 한 번도 단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권력자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권력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시켰던 거예요. 저는 이번 쉽게 우리가 대선만 이기면 된다. 대선을 이기고 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죄하지 않는 역사는 결국은 그런 나쁜 부정축제자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또 다른 범죄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라고 그에 비해서 독립운동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고 그들을 영원히 기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불의가 닥쳐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면 출세를 하고 권력 앞에 저항을 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이야말로 단죄를 해서 이런 시민들이 막아낸 윤석열의 이런 불법 쿠데타, 그거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비록 권한대행을 하고 권력을 잡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그들을 역사의 심판에 그리고 재판장에 올려서 끝까지 단죄하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또다시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윤석열 계엄령을 제압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담하고 저 계엄을 옹호했던 자들을 정광훈, 전환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하고 그 대가가 바로 정의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만 저는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중계를 했더라고요. 각 학교에. 저는 그 학교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영상을 중계한 저는 그 시청을 한 적어도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걸 시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청을 했던 자들은요.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의 여러분들 10대, 20대들 있죠. 얘네들은 절대 일배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의에 저항하면 개죽음을 당하고 불의에 저항하면 3대가 진짜 그지꼴을 면면하고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권력자 앞에 조아려야지 출세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보고 자라는 세대가 저희예요. 저보다 더 위 선배님들도 그런 세상에 불공정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견뎌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헌재 판결을 학교에서 중계하고 그런 판결을 10대, 20대들이 봤다는 그 자체가 걔네들은 승리의 역사를 본 거예요. 불법 계엄령, 내란 쿠데타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기각됐다 그러면 정의는 없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교육을 그 어떤 명강의, 명연설, 명책
좋은 책을 보는 것보다 헌재 재판 하나에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차없이 그 위법성을 증명을 하고 그 위법에 의해서 권력자도 단죄할 수 있다라는 정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 순간 아이들이 봤을 때, 이러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낀 거거든요. 그쵸?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걸 산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이거죠. 적어도 윤석열 탄핵 효과의 어떤 이 영향은 지금의 10대, 20대들 그리고 지금의 20대, 30대들의 많은 동요가 있었을 테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 진영에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화수분처럼 이들이 자라나면 적어도 불법에 저항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로 이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것 너무너무 비참했었어요. 그 비참했던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고 분명히 광주 시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는데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하면서 그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자들도 떵떵거리고 살고 강남의 빌딩 주인들이 돼서 살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외치고 그랬겠습니까? 그쵸? 저는 그 어떤 역사적 민주주의 교육보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단순히 윤석열 탄핵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반역자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정의를 논할 수 없었고 기득권에게 밀렸던 그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롭게 정의가 이기는 사회, 적어도 상식이 이기는 사회, 그 출발점이 윤석열 탄핵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린 늘 패배의 역사에 늘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 너무너무 당연한 판결이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불안해했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불안함은 저희 후손들에게는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벗어나면 반드시 상식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교훈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당하면서 국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 못했던, 그게 바로 5.18이에요. 5.18의 진상규명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 5.18의 학살자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말로만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파면됐더니 여기저기서 개소리들을 해요.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영주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저기서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죠.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죄가 필요한 시기예요. 개혁을 하자면서 결국은 용서와 화합을 외치는 새끼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은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단죄가 필요한 나라예요.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됐고 국민적 갈등이 지속되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개소리를 하면서 87 체제의 어떤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갈등의 역사가 있었던 거,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인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도둑놈을 단죄하지 못하고, 민족을 반역했던 새끼들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왔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서 개혁하자, 사회 대통합하자,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은, 용서와 화해는 죄를 지은 새끼들이 죄값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국민 통합은 단죄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죄 지은 새끼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회가 결국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고, 그들은 더 뻔뻔해지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권력을 쓰는 겁니다. 박근혜 때 하지 못했던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 박근혜 때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 대개혁을 못해서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단죄를 하지 못해서 당한 거야. 정확히 여러분들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시민사회들이 윤석열 파면시켰다고 자기네들이 공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의 단죄 사회 대통합, 무슨 통합은 죄 있는 놈들을 단죄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이후에 대한민국이 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는 단죄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첫 번째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단죄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전 정권의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면서 검찰에게 가장 청산의 대상인 검찰에게 칼자루를 줬다는 게 가장 실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가장 적폐인 검찰에게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쥐어준 게 바로 우리의 순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죄받아야 될 검찰이, 그런 흑역사가, 그 더러운 검찰의 칼자루가 정의의 칼자루로 변화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너무 민주 진보가 순진해서 가장 검찰의 더러운 칼을 적폐청산이라는 정의로운 칼로 둔갑시켜주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시 국민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가장 내란 사범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덧 방송한 지 10여 년이 됐죠. 늘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한결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결같은 이유는 바로 이 단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늘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죄 지어놓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더 권력을 잡고, 오히려 친일을 미화시키고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미화시키는 새끼들의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단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기저기서 이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회 대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민주정권에게 많은 요구들을 할 겁니다. 진짜 사회 대개혁을 하려면 이 나쁜 내란 공범들을 철저하게 단죄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내란 정당을 제대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그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국힘당을 해체하는 그런 단죄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 대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정의로운 사회 대개혁, 왜 국민의 마음에 맞는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냐? 대한민국의 악의 축, 민족의 반역자 새끼들이 양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개혁, 그 어떤 진보적인 어떤 진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만큼은 이제는 개혁이다 이런 말 개소리하는 새끼들, 특히 가장 유념해야 될 게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는 새끼들은 그 새끼가 바로 배신자입니다. 지금은 조중동과 극우들을 중심으로
탄핵은 있고 좀만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파토리예요.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잇고 이제는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개소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나쁜 놈을 단죄하는 데 있어 단죄로부터 시작되는 게 국민 통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벌써부터 통합과 화해로 국민 통합과 화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국민권익위원장 안창호 같은 새끼들이 벌써 떠듭니다. 그렇죠? 왜 피해자가 화해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가해자 윤석열이가 사과했어요? 가해자는 전두환이가 사과했어요? 가해자는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새끼들은, 이 반역자 새끼들은. 우리만큼은 무슨 개혁이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단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걸로 싸울 거예요. 단죄를 해야만 승리한 역사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늘 패배한 역사, 늘 후퇴한 역사, 늘 죄값을 묻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주주의 역사를 21세기 2025년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나쁜 놈들,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국민이 옳고 상식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런 단죄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두 번째, 네, 지금 민간인이 지금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이틀째 점거 중입니다. 방빼이 새끼야, 이년놈아. 이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를 이틀째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요. 방빼이 새끼야, 민간인이 왜 대통령 관저에 있어? 어? 방 언제 빼? 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존나의 계기일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연놈들 때문에 파면 당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방을 빼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이런 한덕수, 최상목 이런 새끼들 때문에 뭐 했을 경우에는 기간을 다 정해줘야 돼. 응? 그렇잖아요. 파면 당했을 경우에는, 야, 콘도에 놀러가도 새끼야, 입실은 3시고 퇴실은 11시야. 파면 당했으면 새끼야, 그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는 방을 비워줘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가지. 왜 방을 안 빼? 안 그래요? 아니, 어디 리조트 같은 데 놀러가도 입실은 3시, 입실은 3시, 퇴실은 오전 11시에요. 아무리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도 나 2시까지야. 어? 새끼야, 이제 퇴실 시간이 넘었으면 새끼야 방을 빼야지. 불법 점거야. 파면 당하고도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어? 좀 나가주세요. 꺼져주세요. 재수없어요. 꺼져주세요. 아, 재수없어 진짜.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면된 대통령 어떻게 되냐. 대통령 예우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디테일하게 좀 찾아봤어요. 원래 여러분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어떤 문재인 대통령 같이 퇴임을 하면요, 대통령 때 받았던 보수의 95%, 그러니까 1억을 만약에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95% 9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지원을 해주고 비서관을 3명 붙여주고 운전기사 1명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 안장대교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그리고 본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예우 다 받아요. 그러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떠냐? 일단 이명박이가 옛날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2012년에 퇴임을 했잖아요. 이 새끼 거의 8년 동안 연금 받았어요. 이명박이 8년 동안 연금 받다가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징역 17년을 선고받잖아요. 징역 17년을 선고받아갖고 이명박이가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박탈됐던 거예요. 명박이 거의 한 8년 동안은 대통령에 관한 예우 다 받았어요. 근데 명박이 이제 그 2020년에 이제 박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중지가 됐지만 이명박이를 또 그 사면해준 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 2022년에 사면을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어떤 그 관한 예우는요, 사면이 돼도 복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우가 박탈된 사람은 윤석열이가 이명박이를 사면을 해줬다라고 해서 다시 연금을 지급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박탈되면 끝이에요. 파면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졸라 열받는 게 뭐냐면 경호 경비는 지원을 받아요. 파면됐더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해서 경호 경비 지원 예우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경비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님은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있으면 얘네 경호 경비도 다 끝납니다. 박은정 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사람, 민영배 의원님은 파면된 대통령을 예우를 이거 정말 잘한 거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들 아마 점점점 오늘 방송이 점점 흥미롭고 재밌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텐션을 좀 올렸죠. 그리고 제가 국힘당 취재를 좀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어제부로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김건희 연놈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말씀드릴게요. 이제 14일날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은 이제 자연인 상태로 드디어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형사 재판은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파면당한 다음에 4월 14일 날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아갖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헌재에서 내란죄를 유죄로 얘기했고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결국은 이 내란죄가 국회를 침탈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폭동이라고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윤석열 측에서 이제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절차상 하자예요. 얘네들은 이미 헌재에서 계엄령은 불법이고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걸 이미 최종 헌법기관에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 어떤 절차상 하자.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검찰도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 요거 갖고 결국은 공소 기각을 노릴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요번에 김건희 윤석열은 된통 걸렸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윤석열은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맨날 똥차에 치이거든요. 김건희는 제가 보면요, 김건희는 늘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을 받게 돼요. 제 말 정확하죠? 그냥 쓰레기차에 한번 슬쩍 부딪히면 될 거를 결국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깔려요. 근데 그 똥차도 피하려다가 결국은 거의 이제 탱크에 깔리게 생겼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 임명하고 어떻게 돼요? 제가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내가 김건희면 난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많죠? 집권 초기 때 주가 조작 사건 저거 해봐야 불구속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았거든. 제가 2년 전부터 내가 김건희면 주가 조작 저거 특검 받겠다. 차라리 특검 받아갖고 세상에 까지더라도 그러면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 안 해도 특검을 하는 검사로 가면서 정권은 수호가 되고 결국은 지 와이프 감옥에 가 있으면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를 위해서라도 집행유예 때릴 가능성이 많거나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저 어땠어요? 안 하다가 결국은 눈덩이 불어가듯이 주가 조작, 거기에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마약, 내란 음모, 저건 걸리면 그냥 못 나와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윤석열 임기 중에 아무래도 특검하는 게 검찰이 아무리 특검이라도 윤석열 눈치를 보겠지. 응?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하면 니네 진짜 메리아스 호수까지 다 나와. 니들 95 입는지 100 입는 것까지 다 뒤져. 내 말 거짓말인가 봐. 그치, 명태균 사건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인이에요. 민간인. 그냥 멧돼지 윤석열. 아무것도 아닌 새끼예요. 이 새끼 이제 형사재판 딱 받아요. 그러면 그냥 아까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 이거 갖고 공소 기각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심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구속을 취소할 때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위 법원에다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했더니 그 빈틈을 타고 이 새끼들이 지금 탈옥을 했잖아요. 그쵸? 지금 탈옥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만약에 검찰의 공소가 사실상 수사권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니들은 뒤졌어. 왜 뒤졌냐? 만약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 내란죄 현재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이런 절차상 하자나 어떤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권, 그러니까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것은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을 수사했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 자체가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했다가 그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막 큰일 날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차라리 니들 잘못돼갖고 윤석열 니들 변호인단 잘 생각해라. 만약에 니들이 검찰이 수사권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데 니들 특검에서 니들 죽여버린다. 나는 진짜로 내 마음은 특검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 어설프게 검찰이 수사를 해놨다가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게 지금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차라리 검찰에서 공소 기각을 하고 취하를 해버리면 특검에서 처음부터 재수사를 다 해버리면 니들 다 죽어. 응? 이게 왜 가능하냐?
어떤 사람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씀을 하는데 아직 이거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공소 자체가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갖고 특검에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거를 최악의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만약에 윤석열의 공소가 기각되면 경찰이나 특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니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보면 오히려 특검에서 재수사, 경찰이 재수사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했고 윤석열 경찰에서 수사한 거 아니야. 제대로 다 바꿔놓고 한번 제대로 수사해보자. 니들 어디까지 털리나 진짜. 어? 아니 어차피 특검은 대선과 특검은 같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선의 시기에 결국 특검의 시기에는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윤석열은 이렇게 되고 김건희도 어디 갔지? 김건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2년도 그 온전치는 못하죠. 근데 자료가 어디였지?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그냥 계속 빠르게 정광석화 같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지금 시작들을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건희 알다시피 이제 명태균 사건 지금 엄한 오세훈이나 이런 애들 지금 때려잡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도 다음 주 소환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출국 금지 시키고.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검찰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윤석열 재구속 시켜야죠. 응? 민간인이잖아, 윤석열. 윤석열 민간인이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의 권리를 방해했고 중앙선관위의 권리를 방해했고 경찰의 특수 공무집행방해를 경찰의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은 이 세 가지만으로도 재구속 시킬 수 있어요. 바로 재구속 시켜야 돼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못 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김성훈이 그 경찰의 그 조사 내용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그 공소장을 보면요, 검찰이 올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이 윤석열이에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이 윤석열로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요 4개에다가 윤석열은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왜 그러냐면 그전 내란죄로는 이제 구속을 못합니다. 내란죄로 한번 구속시켰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재구속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아마 다음 주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 죄 3개 갖고 윤석열을 재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법을 잘 알게 됐을까? 나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아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무슨 법전을 봤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무슨 헌재부터 해갖고 우리가 아니 어쩌다가 가만 생각해 열받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법학 박사들이 됐어.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로스쿨 수준이야. 응? 나야 물론 법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죠? 나 무슨 얘기했지? 나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나 갑자기 머리가 안 나지? 재구속. 윤석열 재구속하고 김건희는요 다음 주에 소환한대요.
그럼 김건희는 소환과 동시에 저는 긴급 체포를 하고 출국 정지를 바로 시켜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망이에요. 도망. 저 요괴가 여러분들 제일 세상에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뭐였냐면 있는 돈 못 쓰고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속 시원하게 계좌 동결시키고 압류시키고 그런 것도 통쾌하겠지만 제일 열받는 게 통장에 만약에 여러분들 100억이 있어요. 그 100억이 있는데 자기는 깜빵에서 제대로 형 살고 나오면 92이야. 92살에 나와서 100억 있으면 뭐 할 건데? 최순실 같이 제일 열받는 게 어디 숨겨놓은 돈 있는데 깜빵에서 92살에 나와서 억울해서 뒤지는 거야. 응? 얼굴 다 무너져. 어쨌든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바로 즉시 구속하고 김건희 빨리 소환해서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내란 준동 세력들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너희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알려줄게.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저들이 떨고 있는 게 뭐냐? 이제는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해도 경호실에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비아폰 서버가 확보될 거예요. 그 대통령 비아폰 서버가 확보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구역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보호구역이다라고 하면서 서버를 보호했는데 이 비아폰 서버를 더 이상 경호처에서 막지를 못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증거인멸을 할까봐 공무원들이 철저히 그 담당 직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 담당자들이나 경호처에서 이미 김성훈이나 저쪽은 다 물 건너갔고 지금 김성훈 말도 안 듣고 이제 경호처 인력들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 안에서도 물론 증거인멸은 일어나겠지만 최대한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지금 왜 그러냐면 경호처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한 사람부터 이명박근혜부터 일한 사람부터 윤석열 일한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조만간 김성훈도 구속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거기서 방 빼면 관저 비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면요. 당연히 거기 반려할 명분이 없잖아. 막을 명분이 없잖아. 경찰은 지금도 수사 중이잖아. 내란. 경찰은 여러분들 아직도 내란 사건 수사 중이에요. 그럼 경찰이 다시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가면 막을 명분이 없는 거죠. 응? 불질러버리면 어떻게 하죠? 너 내 이름 쓰지 마. 거기다 오줌 싸면 어떻게 하죠? 그런 그 수준에 좀 맞는 질문을 해. 너 내 이름 쓰지 마. 너 채팅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김건희는 여러분들 명태균 게이트에 어떤 그 선거 공천 인사 개입 김건희는 진짜 거의 죽었을 거예요. 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지금요 김건희가 진짜 떨고 있는 거 김건희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1심에서 1심이 아니라 그냥 기각시켰죠. 불기소 처분했죠. 이창수가. 이거를 누가 항소했냐면 최강욱 의원이 항소를 했죠. 그래서 이게 고검에 가 있죠.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 고검에서 수사를 재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4월 3일 날 이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4월 3일 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김건희 빼고 전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김건희만 지금 고검에서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중앙지검은 뒤지더라도 고검은 살라고 어떻게든지 이걸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대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고검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통합 진짜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간절하죠.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통합만 이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청산과 통합은 전혀 별개예요. 그쵸? 내란 청산이랑 국민통합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란 행위자들을 적당히 봐주면 그게 국민통합입니까? 이건 별개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동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또다시 반동합니다. 결국 그 반동 세력들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사회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재임 중에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되면 단죄를 받는다는 헌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 내란 옹호자들, 전광훈, 전한길, 극우 유튜버들, 서부지방 폭동 세력들, 이 새끼들 끝까지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도 없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저는 단죄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너무 많은 기록들과 증거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제 헌재 재판을 보면서 뜨끔한 놈이 한 명 있어요. 어떤 놈일까요? 뜨끔한 놈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헌재 결정문을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새끼야 오늘 밤부터 두 발 못 뻗고 자겠다 하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이상민이에요. 이상민 행자부 장관. 이 새끼 여태까지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국했잖아요. 입국했는데 어제 헌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그 경향신문이랑 뭐 단전단수 지수를 받고 하달한 이상민 이 새끼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응? 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하달한 놈들, 실무자들. 이상민이 이제 중앙선관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여론기관, 국회 단전단수 이거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민이도 곧 갈 놈. 그 다음에 더 지옥의 문이 뭐가 열리냐? 외환죄가 이제 털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비화폰 서버의 가장 여러분들 비화폰 서버를 제가 왜 그렇게 예전부터 강하게 얘기했냐면 비화폰 서버 니콜 외환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화폰 서버의 어떤 내란 가담자들 녹취가 남아 있고 어떤 그 가담자들의 명단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화폰 서버를 가장 유용하게 썼던 놈이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이 민간인이 비화폰을 썼다라는 것은 그 비화폰으로 결국 외환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것도 전부 정보사와 이 노상원 이런 놈들이 한 거잖아요. 외환죄의 핵심이 바로 비화폰에 담겨 있어서 이 비화폰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사수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외환죄는 여러분들 이게 알려주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 그냥 죄가 아니에요. 결국은 북한을 자극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 삼아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새끼예요. 또다시 수백만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 수천만이 될지 그냥 지 권력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국민들을 대다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와 외환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와 외환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저 비아폰 서버가 나오면 노상원이의 어떤 비아폰 내역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결국은 외환죄 혐의는 비아폰 그리고 비아폰 서버의 규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환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 한 달 전, 한 달 반 전,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번 내란은 그리고 외환은 대한민국 뉴라이트가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죠. 비아폰 서버에는 대한민국 김태효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세력들이 어떻게 북한을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가 빠져 있고 보훈처 장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새끼들. 그렇죠. 뉴라이트는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북진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 반민족 행위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를 짚고 넘어가면 민족의 반역자들이 6.25를 통해서 민족의 영웅이 됐고 그 또다시 2024년 전쟁을 통해서 다시 또다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으로 만들면 자기네들이 부끄러워하는 민족 반역의 역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단순한 비아폰 서버가 아니라 비아폰 서버에는 외환죄의 중요한 증거들이 남아 있고 그 외환죄라는 그 배후에는 뉴라이트가 있고 그 뉴라이트 배후는 김태효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하나하나 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념을 좀 정비한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진행 중이지만 외환죄는 사실상 12.3 계엄 쿠데타 이후에 건드리지도 못했거든. 건드리지도 못했잖아. 근데 이거는 결국은 밝혀진다. 왜? 니들 60일이면 60일도 안 걸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 가슴 뛰는 얘기해줬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사전선거해야 돼요. 그 얘기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의 대한민국 2달도 안 남았어요. 6월 3일 대선이면 여러분들 다음 달 사전선거예요. 한 달 금방 간다 그랬잖아. 다음 달 그냥 대선 투표야. 사실 지금 박가리 해야 돼. 응? 하여튼 결론은 윤석열 재구속 긴급 재구속하고 김건희도 소환 그리고 긴급 체포해야 되고 김건희는 빨리 출국 정지시켜야 된다. 다음 이 소리는 절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잠깐 저거 할게요.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제 권영세가 헌재 결정 수용 국민께 사과한다. 국힘당이 지금 패닉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국힘당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요 8일까지 4월 8일까지 한덕수는 대선 날짜를 공고해라. 이거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선관위와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지금 8일까지 한덕수에게 선거일 지정하라. 며칠 날 할 건지 얘기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개소리를 했죠. 국민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다. 승복이라는 말도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개소리죠. 윤석열이 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일했죠. 그렇죠? 김건희를 위해서 해외여행 다니시고 김건희를 위해서 특검 거부하시고 김건희를 위해서 나라 말아 드셨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어제 이 말이 되게 소름 돋았어요.
윤석열이가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다. 왜 이 말을 듣고 제가 소름이 돋는 줄 아세요?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하지 못해서 저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국정을 잘 운영 못해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얼마 전에 김용현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다는 게 반국가 세력들 척결 못해서 죄송하다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하는 메시지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메시지예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런 말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언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 다음 더욱더 제가 윤석열이에 대해서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제 권영세랑 권난동이랑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만났죠. 국힘당 대선 승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이가 파면 직후에 국힘당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다시 대선을 치르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윤석열이가 만기 대통령 퇴임을 한 거예요? 이 새끼는요, 지가 누가 옆에서 보면요, 자기 임기가 끝나갖고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하고 그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부를 한다. 야, 이런 뻔뻔함이 있는 어제 그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홍준표 이제 국힘당 대선 판도는 조금 있다가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탄핵은 이제 과거, 철저히 준비해 왔다. 응? 뭐야? 윤 탄핵은 과거, 이제 선긋기인데 철저히 준비해 왔다 뭐예요? 탄핵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완전 이중적인.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홍준표, 오세훈 쟤네들 여의도에 벌써 사무실을 다 얻었다고. 응? 이런 거예요. 탄핵은 이제 과거다. 철저히 준비해왔다. 주둥이로는 기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 한동훈,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함께 가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싫어하거든요. 응? 이따가 국민의힘 대선 구도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승민, 참담하다. 보수 재건해야 된다. 보수 정권 두 번째 탄핵,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나마 보수 정권 두 번째 탄핵,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두 번째, 저런 두 번이나 연속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저 내란 정당이 이번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을까? 응? 나는 진짜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를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축하하는데,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박근혜 때와 윤석열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때는 박근혜라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와 선긋기하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5년 뺏겼지만 다시 재집권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특이한 양상이었죠.
분명히 이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그 침몰할 배에 같이 승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같이 침몰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 우리 민주정이 뭐 압승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국힘당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프레임이 뭐야, 내란 정당 후보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게 홍준표의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쟤네들이 대선 전략이냐, 윤석열은 윤석열, 대선은 대선, 국힘당은 국힘당, 각자 따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왜 이번 대선에서는 국힘당은 폭망이냐면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파면 이후의 대선은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윤석열만 파면된 거 아니라 그 윤석열 내란 계엄을, 쿠데타를 옹호했던 국힘당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은 그런 프레임을 뒤집을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쪽 최상목이나 한덕수나 이 내란 공범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 체제로 2년 이상 질질 끌다가 사람들이 잊혀지면 권한대행 체제로도 가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한 거예요. 응?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번에 국힘당 과연 후보를 내는 게 왜 딴 데서는, 여러분들 저는 이것도 해야 돼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대선 치르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432억 원을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지랄을 했죠. 윤석열 때문에 다시 대선 치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선 비용 왜 안 토해냅니까? 저는 윤석열, 이거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때문에 또다시 대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과 국힘당에서 이 선거비 다 내야 됩니다. 이걸 왜 안 냅니까? 응? 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말실수 갖고 유죄가 나오면 430억을 내고, 윤석열 때문에 다시 재선거는 윤석열 때문에 하는데, 이거 반드시 민주당이 법안으로 올리거나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반드시 선거비용 다 토해내라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선거비를 왜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 민주당이 선거비를 냅니까? 이재명이 당선됐어요? 윤석열이 당선됐는데 나는 그것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당선됐어? 그래서? 그건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는 그거는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유죄가 나왔어. 그러면 민주당이 그 돈을 전부 선거비용을 내야 된다. 왜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선거를 다시 치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더라도 윤석열이가 당선됐고 선거를 다 어차피 치러질 선거였고, 근데 왜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물어내야 되냐 이거죠.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거의 2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요, 제가 국힘당 이제 돌아가는 걸 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은 여러분들 무슨 자격으로 뻔뻔함에 2번 연속 파면 대통령 배출한 정당, 내란 정당, 니들 무조건 이번에는 우리는 선거 프레임을 내란 정당이 또 대통령을 배출할 수는 없다.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기억에는 내란은 위법이고 탄핵이라는 기억이 남는 거야. 요 프레임으로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윤석열 탄핵은 기억해요. 왜 탄핵당했지? 내란 일으켜서. 그런 내란 정당인 대통령 후보는 자격 없다. 이게
사람들 기억에는 내란은 불법이 됐어 이미. 그러면 국힘당은 내란 정당이야. 내란 정당이 왜 대통령 후보를 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내란 정당에서 또다시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자체가 그 내란이 불법이었고 탄핵이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쟤네들이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정청래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의원님, 저는 알아요. 뭘 원래 그 윤석열 변론부터 헌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안 올린 거 뭐 전체를 다 출석을 하더라고. 특히 윤석열 변론을 1차부터 8차 플러스 2차, 원래 여러분들 국회 소추위원이 다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의원님, 뭐 형님 왜 그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앉아 있어야지 혹시나 그 저쪽에서 함부로 못하고 재판관들도 국회 측 대리인의 눈치를 보면서 더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법사위 회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헌재 심판 선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수고했다 정청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데 그 자리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옛날에 권단동 다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중요할 때만 한 번씩 나가면 되는데 모든 걸 다 나가서, 이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국회 소추위원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참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박수 한번 쳐줘요. 얼마나 그 역사적 무게가, 여러분들 그 눈물 많은 분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저는 국회 소추위원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그리고 뭐가 먼저인지 딱 직시를 하잖아요. 이재명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고했다 정청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좀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더라이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야, 이 등신아. 대통령도 파면 당하는 게 민주주의야. 대통령은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게 바로 독재주의야. 그러니까 네가 허구한 날 헛소리 하는 거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야. 응? 민수야. 응? 이따가 국힘당 대선 구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오늘은 나국상을 만났어요. 왜 나국상을 만났냐? 윤석열이 나국상을 만나갖고 1시간 동안 독대했대요.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얘가 여러분들 국힘당 대선 구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세발이, 한동훈, 홍준표 3가 구도로 보는데, 지금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3가 구도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 경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대선 출마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게 나중에 레전드가 될 거예요. 김문수가 대선을 출마를 합니다. 뜬금없이 나경원이가 대선을 출마를 해요. 김문수가 나경원을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왜 극우의 표가 지금 김문수에 집중돼 있잖아. 근데 김문수는 세련되지 못하고 외연 확장이 없단 말이야. 김문수가 나경원을 지원을 하고 나가버리면 국힘당 경쟁력은 나경원이가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러면 왜 윤석열과 이거 다 김건희 작품일 거예요. 김건희가 나경원은 싫지만 왜 그러면 얘네가 이런 작전을 짤 것 같냐? 지금 검찰이 이 명태균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게 오세훈이랑 홍준표거든요.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 사건으로 사실상 대선 출마 이후에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한동훈은 죽이고 싶도록 노상원 수첩에 한동훈 이름까지 있던 인간이라서 한동훈을 그래서 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는 저는 나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분석이죠. 저쪽에서는 홍준표, 오세훈이는 명태균 사건에 의해서 이미 목줄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기 날아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종의 김문수, 나경원은 윤석열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제 분석에 따르면.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은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죠. 거기에 조만간 홍준표도 소환해서 홍준표를 뒤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예요? 한동훈이죠. 명태균 게이트에 관여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결국은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살리고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과 홍준표를 친다, 이런 가설들이 돌아요. 검찰이 국힘당, 민주당 대선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검찰이 국힘당 대선에 명태균 사건으로 개입을 해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동시에 날리고 검찰 출신의 한동훈을 내세워서 사실상 국힘당이나 당권이라도 잡아가서 검찰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는 죽이고 싶은 놈이잖아. 한동훈이가 당을 접수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김문수와 나경원을 이용하면 한동훈이도 같이 칠 수 있거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윤석열 마음에는 홍준표도 오케이일 거예요. 윤석열 마음에는 홍준표도 오케이인데 검찰이 한동훈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태균 사건으로 오세훈과 홍준표를 동시에 날려버리면 한동훈밖에 없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이고 싶어했던 김건희가 죽이고 싶어했던 한동훈이를 국힘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문수랑 나경원을 이용해서 출마를 시킨 다음에, 김문수는 누가 봐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가 중간에 나경원을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가 결국 극우 지지자들의 표를 가지고 있는 김문수가 외연 확장력이 당내 지지 세력이 없는 나경원을 지원을 하면서 나가면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제가 보면. 그래서 오늘 대선 출마 안 한다 그랬던 김문수가 대선 출마 의사를 비추고 희한하게 같은 날 윤석열이는 나경원을 불러다가 독대를 하고, 그래서 희한하게 나경원이가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극우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이게 다 예상돼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대로 돌아가고 있다. 왜냐면 그래도 판사 출신으로 뭐 다들 이상하게 나경원이가 이번에 설치더라고. 이상하게 나경원이가 설치더라고. 그 이유는 나경원이가 당권을 접수하거나, 왜냐면 그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아예 윤석열 지우기가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의 지원이 없이는 외로운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나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형사재판에 당력을 동원해서 검찰에 항의를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형사재판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 지금 진짜 영원히 깜빵에 갇힐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의 지원 사격을 받으려 그러면 당의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거예요. 승복 메시지를 지금 만약에 내게 되면 지금 정광훈이를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들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불복투쟁을 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도 윤심의 마음을 작용시켜서 결국은 형사재판까지 끌고 나가겠다. 결국은 윤석열은 국힘당이 망하든 말든 자기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밟고 가라. 그게 사실 명언이잖아요. 나를 잊어라.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이제부터는 국힘당은 제 갈 길을 갈고 진짜 윤석열이가 약간의 양심 있는 보수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수를 어렵게 했다. 나를 잊어라.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지어야만 국힘당을 앞으로 재건할 수 이런 멋진 말을 못해요. 오히려 형사재판을 앞두고 나서 나를 옹호해줄 당대표를 뽑는 것이죠. 제가 보면 나경원, 김문수가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5파전이 경선 등록을 할 거예요. 이거 금방이에요. 제가 다 나경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5명이 전문가들은 3명만 등록한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김문수, 나경원 콤비가 대선에 파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내란 동조 세력들로 얼마든지 공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이제 당내의 어떤 위드 훈이를 중심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침묵하는 국힘당의 어떤 보수의 표들을 한동훈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 내란 계엄령과 어떤 좀 무관한 사람은 한동훈이죠. 그래서 나름 어떤 정치평론가들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할 때는 한동훈이가 그나마 오세훈이나 홍준표보다는 외연 확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 한동훈이는 내란에만 개입 안 돼 있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불통과 국정농단에 가장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독재 국가로 만드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야당 대표를 정치 탄압을 하고 정적 죽이기에 가장 앞섰던 자가 한동훈이고 한동훈이는 내란 어떤 계엄령에만 포함이 안 돼 있지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의 완성을 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했던 놈이고 결국 한동훈이가 국정을 혼탁시키고 독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놈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같지도 않은 윤석열 재출마설이 있던데 아휴 진짜 법이라도 어디서 하나 좀 주워 읽고 오쇼. 탄핵된 사람은 공직세 5년간 나가지를 못한다고 명문화가 돼 있는데 탄핵된 대통령은 공직에 5년 동안 취업 못하는 거를 그런 건 안 읽어보나 봐. 저런 거 괜히 저게 눈에 보여갖고 정상적인 채팅을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말 같지도 않은 걸 제가 읽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철우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철우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홍준표, 이철우도 지금 출마 의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철우야, 너 경고한다. 미안한데 너 조만간 대선 출마한다거나 그러면 너 뭐 하나 터트려 줄게. 좀만 기다려. 준비는 다 돼 있어. 철우야, 너 깝치지 마라. 알겠지? 이철우 마약 아들 너 깝치지 마라. 준비 다 돼 있다 지금. 이철우가 아니라 이철규가 아니라 그 이철 쏘리 이철규는 저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철규 이철우랜다.
조만간 여러분들 이철규 거 뭐 하나 터집니다. 대선 출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고 앞으로 터질 거는 이철규 철규. 쏘리 잠깐 헛기했어요. 헷갈렸는데 철규 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인간들이 양심 있으면 어디 대선 출마를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열받네. 안 그래요?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열받네. 어디 양심 있어야지. 응? 그 다음에 오늘 아직 많이 남았어요. 분석할 거. 제가 이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조중동 사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파면 조중동 오늘 색자 사설이에요. 제목: 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라 된 듯한 환호하고 있다. 첫 번째 줄은 양비론. 국힘당도 난리를 쳤지만 민주당도 횡포를 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대통령 된 것 같이 전횡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또다시 헌정사 비극, 정치개혁 출발점 되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죠? 탄핵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상징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쵸? 탄핵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탄핵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자랑스러움이에요. 정치개혁 출발점 만들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단죄가 먼저다가 아니라 이 새끼들은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바로 개헌을 하자는 놈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개혁, 이런 개소리들 하는 새끼들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은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죄가 중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런 글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동아일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 전 대통령의 승복만이 불복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이가 승복을 하든 불복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윤석열이가 승복을 하든 불복을 하든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빵갈놈, 어차피 너 평생 뒤질 때까지 빵갈놈이라서 너는 아무 우리는 관심이 없어. 승복을 하려면 하고, 네가 승복을 안 해도 땡큐. 해도 관심 없고 안 해도 관심 없어. 네가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어디 때려 부수려고? 인생 조질려면 때려 부셔. 아무 관심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나 진보 개혁 세력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얘기하는 새끼가 바로 뿌락칩니다. 통합을 얘기하는 새끼가 뿌락칩니다. 단죄 없는 통합, 단죄 없는 화해와 용서, 절대 정치의 구호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갈등은,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죄만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무슨 과격하거나 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도 저 사람은 그래도 죄값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 지은 새끼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를 둔갑시키는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결국은 네가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우리 레지스탕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론 분열, 국론 갈등은 저 민족 반역자들부터 시작되고 단죄받지 않은 범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자들이 활개치는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2부 녹화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말씀 아까 나왔듯이 7일 날 월요일 날 김두관 후보가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빨리 다른 분들도 나오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김부겸, 김경수 아무도 안 나올까봐 민주당이 추대 소리가 나왔었어요. 진짜로. 민주당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아무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추대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민주당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추대를 하게 되면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고요, 전부 내란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국힘당 대선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 대선이 오히려 불꽃 튀고 막 이래야지 언론이 민주당 대선은 어땠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땠나 이게 같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같이 그냥 어차피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추대하자 이렇게 되면 한 달 내내 국힘당 대선 후보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무도 이재명을 못 이겨요. 김두관 나오면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냉정하게 오히려 대선에 출마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줘야 돼요. 김동연이도 나온대요. 김동연이 나오고 저기 김두관 나오면 박수도 쳐주고, 그 다음에 김경수 나오면 박수도 쳐주고, 김부겸이 나와도 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번에는 나와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렇죠. 누가 이재명을 이겨? 아무도 이겨. 여러분들이 봐도 제 말이 맞죠? 추대? 어차피 이재명이니까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추대했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 생각. 언론은 매일 국힘당,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추대됐습니다. 오늘 국힘당 경선에서는 불꽃 튀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달 내내 국힘당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불꽃 튀는 접점, 단 모멸적인 언어, 자해하는 경선, 이거는 최악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문제를 꺼집어내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게 넘겼던 바로 이낙연 세력 같은 그런 경선은 최악의 경선이에요. 무조건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하게 대권 후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 죽을 고비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고 지키는 바람에 빨리 이재명으로 확정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은 박수. 무조건 나온다면 박수. 뭐 김두관 화이팅 한번 해주고, 또 김동연 나온다, 김동연 화이팅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공동 선대본에 합류. 공동 선대본에 합류.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와주는 게 고마운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고, 아마 제가 보면 이낙연이는 저쪽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이는 저쪽에 붙어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추대 얘기를 자꾸 어디선가 누군가가 흘려요. 자꾸 추대 얘기를 흘리는데 민주당 추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이 내란 세력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기사가 나가야지.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90%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구나. 중도가 이번에 중도가 볼 때도 이재명이 세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그래서 중도는 저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그거에 혼란스럽지 않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아마 월요일 날 김두관이 어떤 대선 출마를 시사를 하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아마 월요일 정도에 당대표직을 사퇴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당대표직 사퇴하신다 그랬잖아요. 당대표직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민주당에도 좀 국힘당과 민주당은 좀 다르구나. 저쪽은 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저쪽은 싸우는지 보세요. 만약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얘네 셋이랑 김문수 나국상까지 나경원은 제껴놓고 4명에서 여러분들 국힘당 경선 토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어디에 집중돼요? 한동훈은 헌재에서 기각된 내란의 옹호자들이냐, 내란의 찬성파와 반대판이 죽으라고 싸워요.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내란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 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것이냐, 내란에 반대한 놈이 큰 소리를 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 탄핵이 8대0으로 끝나서 겉으로는 한동훈이가 옳았다가 되지만 국힘당 극우층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민심은 한동훈이는 오히려 탄핵은 찬성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못 떠들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한동훈, 그건 당원으로서 배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떠들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은 경선에서 폭망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경선에서 폭망하는 거예요. 개싸움 나는 거죠. 쟤네들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경선 이후에는 분당 절차가 벌어질 겁니다. 대선 끝나면 국힘당은 분당이에요. 국힘당은 거의 내란 정당, 그다음에 해산 심판 청구 이런 것도 올 예정이라서 거의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행정부의 권력 시작 1년과 국회 권력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190석에 가까운 189석을 갖고 있는데 모든 입법 특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 정당에 남아있으려고 하겠냐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언을 해드리냐면 국힘당은 대선 끝나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공중분해돼요.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안 해도 알아서 기어 나갑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국힘당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에 나갈 새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개싸움 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시죠? 내년에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재보선 참패하고 그 다음에 대선 참패하고 대선 참패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 되는 순간 언론이나 이쪽에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 60% 이상 나올 거예요. 지지율이 엄청 날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막 추진력도 세고 막 그러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이제 국힘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없죠.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도 아니고 없어질 정당이에요.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국힘당은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집권당이 아니에요. 파면당했잖아. 그냥 공중에 붕 뜬 당이에요. 그냥 내란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대로. 지네끼리 싸우게 냅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친명 후보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친명 후보들 대선에 나와갖고 괜히 대선 토론에 좀 이상하게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비주류들이 나와갖고
일대 막 그 이재명 당대표 지금은 다 덤벼도 안 되거든요. 다 덤벼도 안 되거든요. 박용진, 저는 박용진만은 재수 없어요. 네가 왜 대선 후보야? 응? 나는 박용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박용진은 저는 용서가 안 돼요. 그 허구한 날 조선일보에서 기사 써주고 여러분들 박용진이가 무슨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허구한 날 국민투표하면 2등 차지해갖고 응? 민주당 욕하다가 항상 무슨 여론 역설 투표에 역투표에 맨날 아니 박용진이가 왜 걔가 대권 후보예요 왜? 응? 나는 박용진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저는 경선에서 저걸 지켜볼 거예요. 뭐 화해와 용서, 통합 외치는 새끼는 사꾸라다. 그 새끼는 절대 욕을 뒤지게 먹어야 된다.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단죄가 필요할 때다. 누가 더 단죄를 제대로 하겠냐.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몸 조심해달라. 딴 거 없어. 몸만 조심해달라.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의 리스크는 경호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금 대선은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윤석열과 극우들이 난동을 부림으로써 사실상 국힘당은 대선을 치를 만한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힘당은 사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시간도 자기네 당내 경선 한다라고 선거 3주 해야 되는데 저쪽은 대선을 치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으면 윤석열의 국민의힘은요 절대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이 후보를 낸다고 하면 우리야 뭐 땡큐지만 뭐 여러분들 뭐 끝까지 그래도 긴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경호만 신경 쓰면 돼요. 이번 대선은요 200% 당선이에요. 200% 당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호. 제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부탁은 시장 가지 마셔라. 그거 제발 어느 지역마다 재래시장 가고 제일 위험하다 그거 진짜. 제발 시장 가지 마셔라.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제발 경호 힘든 시장 가지 마셔라. 그거 안 해도 이긴다. 그쵸? 골목 좁고 갑자기 상인들 하는데 그게 상인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위장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시장이 제일, 내가 예전부터 대선 따라다니면서 느끼는 게 시장이 제일 위험해. 그리고 현장 유튜버들 절대 접근하지 말아라.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한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오히려 멀찌감해서 찍어라. 결국은 저번 새끼도 이재명 화이팅 외치다가 찔렀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번에 이재명 당대표 테러 당할 때도 머리띠랑 이거는 이재명 뭐 이거 외치다가 찔렀잖아요. 진짜 유튜버들 이번에는 제발 민주당 경호할 때 유튜버들은 이거 먹은 다 밖에서 해라. 진짜 유튜버들 이번에만큼은 자제하고 오히려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려 그러면 시민들을 자제시키면서 여기 넘어가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저희가 3주 동안 쓸 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사타파 미디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ARS 가입 좀 해주세요. 한 비용은 한 1,000만 원 이상 들겠죠.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지역 다니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한 표라도 우리가 밥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시민들이랑 뭐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선행을 제 입으로 얘기하느니 부끄럽지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유세하고 이재명 당대표 선거 유세할 때 우리가 다 돌았잖아요. 그때 시장 상인 다 가고 나서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죠? 야, 유튜버들 이재명 찍고 가잖아. 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욕해요. 국힘당 후보가 오던 민주당 후보가 오던 다 욕합니다. 괜히 물건도 안 팔리는데 사람들만 북적여갖고 장사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랑 뭐 했냐, 유세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 회원들이랑 거기서부터 먹고 그 시장에서 물건 팔아주는 거예요. 정작 통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시장 보러 왔던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욕 안 먹게 하려고 몇몇 같이 갔던 시민들이랑 막 건어물도 사고 떡볶이도 먹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전세 버스를 빌려서 뭐 할 거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하면서 막 다 찍잖아. 우리는 찍으면 또 따라가지 않고 거기 만약에 어느 지역 가면 이재명 당대표가 유세한 지역 뒤따라가면서 뭐 사먹고 물건 사주는 거. 진짜 그놈은 좋아해요. 이재명 되니까 여기 오니까 국힘당과 비교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전세버스 한 대에 한 30-40명 재래시장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전통시장 30-40명 쫙 지나가면서 막 먹고 그러면요, 사람 꽉 차 보이거든요. 유세 때 사람들 쫙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 오뎅도 사 먹, 그러니까 어묵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필요한 거 장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디 유세 다닐 때 현금 좀 많이 갖고 다녀. 알겠지? 나도 다니면서 막 사야 돼. 진짜 그래야 돼. 이게 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만 바글바글대고 발 디딜 틈 없는데 장사는 안 되고 아무것도, 지나갔는데 난장 파는 데 있는데 물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자고. 뒤에서 우리가 뒤처리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뒤처리하고 다니는 거야. 그 되게 좋죠. 동년배인데 참 정의로워서 참 좋네 교통순위. 아니 이거 진짜 선거운동 진짜 잘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으면서 여러분 팔아주면서 뭐래요? 이 지역은 맨날 국힘당 뽑아갖고 결국은 탄핵밖에 안 되잖아. 이번엔 민주당 화이팅 하면 자기 물건 사주고 음식 팔아주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민주당 한번 찍으려는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그게 진짜 선거운동이야. 응? 그쵸? 응? 알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